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지나치게 차갑고 정적이었다. 바닥에 깔린 최고급 대리석은 윤세연의 하이힐 굽소리마저 날카롭게 반사하며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세연은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잔혹했다. 박민우가 보낸 문자였다. 오늘 밤 그를 만족시키면 테일그룹의 부채 상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 당신이 내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내조라고 생각해. 세연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남편이라는 자가 자신의 아내를 사업 라이벌의 침대에 뇌물로 밀어넣으면서 내조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짙은 와인색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세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박민우는 그녀가 이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거나 도망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세연을 자신의 그늘 아래 있는 순종적이고 무능한 여자로만 취급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윤세연이라는 사람을 5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녀는 잔에 위스키를 채우지 않고 병째로 입에 가져다 댔다. 독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자 얼어붙었던 이성이 오히려 날카롭게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모멸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철저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민우는 자신을 버리는 패로 썼지만 그녀는 스스로가 누군가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장기판에 말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세연은 박민우의 아내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 방의 주인과 마주해야 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기만과 착취의 연속이었다. 세연은 테일그룹의 재무구조가 무너져 내릴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익명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박민우는 그 모든 공을 자신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인 양 포장하여 이사회 신임을 얻었지만 정작 그 해결책을 만들어낸 아내에게는 냉담한 시선만을 보냈다. 그는 세연의 능력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집안에 가둬두려 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아내의 몸을 선택한 것이다. 세연은 창가로 다가가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민우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맹세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박민우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이 치욕을 갚아주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육중한 현관문이 전자음 소리와 함께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입구 쪽을 응시했다.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들어선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화성그룹의 대표 강도진이었다. 언론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키와 위압적인 체격을 가진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피로가 역력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맹수와 같아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위축시키는 힘이 있었다. 도진은 거실 중앙에 서 있는 세연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놀라움은 찰나였고 이내 그의 표정은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한 듯 입꼬리를 비틀며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박민우가 보낸 선물이 고작 이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지독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세연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는 세연을 사람이라기보다는
처리가 곤란한 물건을 보듯 바라보았다. 테일그룹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일 줄은 몰랐군. 자기 아내를 경쟁사 대표 방에 밀어넣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도진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세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강도진은 비겁한 수를 혐오하는 성격이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억지로 그를 유혹하려 했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보안 요원을 불러 그녀를 끌어냈을 것이다. 세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에 쥐고 있던 위스키 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유리와 대리석이 부딪히며 나는 맑은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도진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강도진 대표님, 제가 선물로 보이십니까? 세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했고 명료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담배를 꺼내 물며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 관찰하기 시작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억지로 웃음을 팔려 애쓰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협상가처럼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선물이 아니라면 뭡니까? 박민우가 당신을 여기에 보낸 의도는 명백할 텐데. 도진이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다. 세연은 그 연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박민우는 저를 뇌물로 보냈지만 저는 대표님과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거래라는 단어는 도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었다. 몸으로 때우는 거래 말입니까? 그런 거라면 사양하지. 나는 남이 먹다 버린 것에는 흥미가 없어서. 도진의 말은 모욕적이고 저속했지만 세연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모욕을 무기로 삼아 반격을 준비했다. 박민우가 저를 이곳에 보낸 건 테일그룹의 분식회계 장부를 덮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겠죠.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의 하룻밤 쾌락 따위가 아닙니다. 세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진의 반응을 살폈다. 분식회계라는 단어가 나오자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서 테일그룹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세연은 도진이 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테일그룹의 심장을 도려낼 칼을 당신에게 쥐어드릴 수 있습니다. 도진은 담배를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세연을 덮쳤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세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을 탐색하듯 들여다보았다. 당신 정체가 뭐야? 박민우의 아내라면서 남편의 목을 조르겠다는 건가? 도진의 소나기 힘은 강했지만 세연은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다. 박민우는 이미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낸 순간부터요. 저는 살기 위해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세연의 대답에는 처절함과 동시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눈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깊은 절망 끝에서 피어난 사례뿐이었다.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턱을 놓고 흥미롭다는 듯 입술을 매만졌다. 그는 사업가였고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증명해봐. 네가 가진 정보가 내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도진은 다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팔짱을 꼈다. 세연은 기다렸다는 듯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온 얇은 USB 메모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테일그룹이 지난 3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이중장부의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박민우조차 이 데이터가 복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세연의 설명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서재에 잠입해
데이터를 빼내던 숱한 밤들을 떠올렸다. 언젠가 그가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오늘 밤 그녀의 생명줄이 될 줄은 몰랐다. 도지는 USB를 집어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박민우는 내일 아침 해를 보기 힘들겠군. 도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당장 터뜨리면 안 됩니다. 박민우는 꼬리 자르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실무진 몇 명만 감옥에 가고 끝날 겁니다.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키려면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세연의 전략적인 조언에 도지는 처음으로 그녀를 여자나 뇌물이 아닌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갖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계획은 치밀했다. 도지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와 치밀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들을 보며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다. 이것은 단순히 내부자가 훔쳐낸 자료가 아니었다. 전문가의 식견으로 분석하고 재가공한 완벽한 보고서였다. 이걸 전부 당신이 정리했나?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테일의 재무팀도 찾지 못한 자금 흐름의 오류를 잡아낸 것도 저였습니다. 박민우는 그저 제 보고서를 외워서 발표했을 뿐이죠. 세연의 목소리에는 자조 섞인 씁쓸함이 묻어났다. 도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세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경멸이 아닌 경외심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유능한 전략가가 바로 눈앞에 적장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위스키 병을 들어 자신의 잔과 세연의 잔에 술을 채웠다. 아까 당신이 말한 거래 받아들이지. 하지만 내 조건은 조금 달라. 도지는 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세연은 의아한 눈빛으로 잔을 받았다. 도지는 그녀의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말했다. 나는 단순히 정보만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오늘 밤 당신은 박민우의 아내로서 죽고 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도진의 제안은 세연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 그것은 단순한 협력 제의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세연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꽉 쥐었다. 박민우의 아내로서 죽는다. 그것은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바였다. 하지만 강도진이라는 위험한 남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물러설 곳도 없었다. 세연은 결단에 찬 눈빛으로 잔을 입에 가져갔다. 독한 술이 다시 한번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저를 배신한다면 이 칼끝은 박민우가 아니라 당신을 향하게 될 겁니다. 세연의 당돌한 경고에 도지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들어왔을 때의 비릿한 조소와는 전혀 다른 호탕하고 즐거운 웃음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고 은밀한 밤이 시작되었다. 침대 위에서의 육체적인 뒷민 대신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두뇌 싸움과 전략 회의가 이어졌다. 세연은 테일그룹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허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고 도지는 그것을 화성그룹이 어떻게 파고들지 즉각적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묘한 전우애와 비슷한 감정으로 변해갔다. 도지는 세연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고 세연은 도진의 과감한 결단력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했던 퍼즐 조각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창밖의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올 무렵 테이블 위에는 빈 위스키 병과 수많은 메모가 적힌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도지는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 세연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여자보다도 강인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박민우라는 놈은 진짜 보석을 돌멩이로 착각하고 내다버렸군. 도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법무팀을 대기시켜 그리고 테일그룹 박민우 이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바닥까지 털어서 가져와. 아, 그리고 사람을 하나 구할 건데 신분 세탁이 완벽하게 가능한 루트로 알아봐. 도진의 지시는 빠르고 명확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세연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적에게 바쳐진 아내가 적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복수극이. 세연은 얕은 잠결에서도 도진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에 덮인 재킷을 확인하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상황을 자각하고 몸을 일으켰다.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박민우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아침 일찍 들어가야 해요. 세연은 재킷을 도진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도진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뒷면에는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험해지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잊지 마.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도진의 말은 세연의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세연은 명함을 소중히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방을 나서는 세연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랐다. 들어올 때는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무겁고 절망적이었지만 나갈 때는 사냥터로 향하는 사냥꾼처럼 가볍고 결연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매무새를 정리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전사였다. 로비에 도착하자 박민우가 보낸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는 세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기사의 물음에 세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좋았어요.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차가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박민우에게 돌아가 마지막 연극을 끝마칠 시간이었다. 테일그룹 가문의 저택으로 들어서는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감옥의 창살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무거웠다. 윤세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정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안락함이나 평온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잘 다듬어진 조경수들은 그녀를 감시하는 간수들처럼 서 있었고 화려한 대리석 기둥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쇠사슬과도 같았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춰서자 세연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세웠다. 이제부터 그녀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밤새 적장에게 시달리다 돌아온 비련의 여주인공이어야 했고 동시에 남편의 비열한 기대에 부응하는 순종적인 아내여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연출하며 차문을 열고 내렸다. 현관 앞에는 이미 박민우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강도진과의 거래가 성사되었는지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박민우는 세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알코올 냄새와 섞인 그의 거친 숨결이 세연의 얼굴에 닿자 그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어떻게 됐어? 강도진 그 자식이 만족했어. 자금 지원은 약속받은 거야. 박민우의 질문은 속사포처럼 쏟아졌고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세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지친 표정을 훑어보며
제멋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약속하셨어요. 이번 달 만기인 채권은 전액 연장해 주겠다고. 그리고 추가 투자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거짓말은 완벽했고 박민우가 듣고 싶어 했던 달콤한 독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민우의 얼굴에는 비열한 환희가 피어올랐다. 박민우는 세연을 껴안으며 과장된 목소리로 칭찬을 퍼부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 믿고 보낸 보람이 있네. 강도진 그 오만한 놈도 별 수 없구만. 내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다니.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들었다. 세연은 그의 품에 안긴 채 허공을 응시하며 차가운 눈빛을 빛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몸이 아닌 지략으로 강도진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라이벌을 속여넘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세연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이 굴욕적인 포옹도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박민우를 밀어내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2층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한 칸씩 밟을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윤세연을 그곳에 버려두고 있었다. 한편 화성그룹 본사 35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강도진은 대형 모니터 세대에 띄워진 테일그룹의 재무 데이터를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전략기획실장과 법무팀장이 긴장된 자세로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 또한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도진이 가져온 USB 안의 데이터는 그들이 수개월 동안 뒷조사를 해도 알아내지 못했던 테일그룹의 치부 그 자체였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는 물론이고 정치권 로비 내역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회계 지식 없이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테일 내부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도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만년필을 돌렸다. 그 인재가 바로 박민우가 버린 아내라는 걸 알면 저들은 기절하겠지. 도진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어젯밤 윤세연이 보여준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던 그 기백과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배포는 그가 지금까지 만나온 그 어떤 사업가보다도 강렬했다. 도진은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신분을 준비해. 이름은 서희수, 나이는 30,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의 MA 전문가로 세팅하고 과거 이력은 우리 해외 법인과 협력했던 것으로 완벽하게 위조해. 테일 쪽에서 절대 의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작업해야 한다. 도진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그는 윤세연을 단순히 정보원으로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진짜 칼자루를 쥐어줄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던 복수의 방식이자 그가 그녀에게 표하는 경이었다. 다시 테일가의 저택으로 돌아와 세연은 샤워기 아래 서서 뜨거운 물을 맞고 있었다.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리며 박민우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를 씻어내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의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나신을 바라보았다. 멍들거나 상처 입은 곳은 없었지만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 틈새로 새로운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박민우가 사준 명품 옷들과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았다. 그녀가 챙길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5년 동안 비밀리에 모아둔 개인 비자금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목걸이뿐이었다. 이 집에서 누렸던 부와 허영은 모두 가짜였고 그녀는 빈손으로 나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아래층 거실에서 박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화 중인 듯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다. 그래 아버지, 강도진 그놈 완전히 넘어왔어요. 세연이가 아주 제대로 훈련했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하, 내 걱정 마세요. 당분간은 그쪽에서 아무 소리 못할 겁니다. 그 틈에 우리는 자금 빼돌려서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 됩니다. 세연은 문틈으로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회사를 살릴 생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단물만 빨아먹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박민우는 아내를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시간을 자신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고 있었다. 세연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기에 담았다.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의 목을 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식탁에 앉았다. 박민우는 기분이 좋은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와인을 들이켰다. 당신도 한 잔해. 오늘 같은 날 축배가 빠질 수 없지. 고생했어. 나중에 내가 가방 하나 사줄게. 신상 나왔다던데. 박민우의 천박한 위로에 세연은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이 사줄 가방은 이제 필요 없어. 당신은 곧 변호사 선임 비용 대기도 벅차게 될 테니까. 세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저 당분간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몸도 좀 안 좋고 엄마 기일도 다가와서요. 세연의 말에 박민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그래, 며칠 푹 쉬다 와. 어차피 강도진 쪽 일 처리되려면 시간 좀 걸릴 테니까. 당신은 당분간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다. 식사를 마친 후 세연은 서재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박민우가 가장 아끼는 골프 트로피 밑에 숨겨두었다. 그가 이 서류를 발견할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신고서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 증거의 사본 일부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세연은 서재를 둘러보며 지난 5년간 이곳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을 회상했다. 회사의 위기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짰던 책상과 수많은 경제 서적들. 그것들은 그녀의 열정이자 감옥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민우와 찍은 결혼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반으로 찢었다. 찢겨진 사진 조각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도진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준비 완료. 내일 오전 10시 H호텔 지하 주차장 3층 C구역. 검은색 세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 세연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적장에 손을 잡고 자신의 남편을 향해 칼을 겨누는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박민우의 등을 바라보았다. 코를 골며 곤히 잠든 그의 모습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잘 자요, 여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세연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새벽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박민우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섰다.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였다. 가정부는 그녀가 친정에 가는 줄 알고 공손히 배웅했다. 사모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가정부의 인사에 세연은 씁쓸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때는 사모님이 아닌 심판자의 모습일 것이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세연은 핸드폰의 유심칩을 빼서 한강 다리를 지날 때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작은 칩이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윤세연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기분을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와 강도진이라는 새로운 동맹뿐이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약속된 검은색 세단이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강도진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뒷문을 열어주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희수 이사님. 그가 부른 낯선 호칭에 세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미리 준비된 새 옷과 서류 가방,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이 놓여 있었다. 세연은 신분증에 박힌 자신의 사진과 서희수라는 낯선 이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갑옷이자 무기였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자 세연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박민우는 느지막이 일어나 텅 빈 옆자리를 더듬었다. 아내가 친정에 간다는 말을 떠올리며 그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기지개를 켰다. 그는 거실로 내려와 습관처럼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는 화성그룹이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표한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강도진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브리핑 화면을 보며 박민우는 비웃음을 흘렸다. 저놈도 이제 끝이야. 내가 심어놓은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시작했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곧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될 이혼 서류와 화성그룹의 무자비한 반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었다. 화성그룹의 회의실에 도착한 세연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 너머에는 강도진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녀는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해야 했다. 문이 열리고 세연이 발을 들여놓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상석에 앉아있던 강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서희수 이사. 그의 목소리에는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다. 네,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그것은 공범자들의 은밀한 눈빛 교환이자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세연은 자리에 앉아 브리핑 준비를 시작했다. 스크린에 테일그룹의 내부 조직도와 자금 흐름도가 띄워지자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곳입니다. 테일그룹이 가장 자랑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사실은 껍데기뿐인 이 사업을 우리가 역이용한다면 테일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그녀의 브리핑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참모들의 표정은 의심에서 경악으로 다시 경애로 변해갔다. 도진은 팔짱을 낀 채 흡족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선택한 여자는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기가 아니라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이제 사냥개들은 풀렸고 사냥감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화성그룹 전략기획실의 아침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서류를 나르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강도진 대표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한 여인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윤세연이 아니었다. 적어도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그랬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생머리는 턱선에 맞춰 단정하게 잘려 있었고 수수한 무채색 옷 대신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이 그녀의 날씬하면서도 강단 있는 실루엣을 강조하고 있었다. 콧대 위에는 지적인 이미지를 더해주는 얇은 금태 안경이 놓여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 주눅 들고 불안해하던 윤세연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예리한 지성미를 갖춘 서희수 이사의 눈빛만이 존재했다. 도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주목해. 오늘부터 우리 화성그룹의 대외 전략 및 M&A 총괄을 맡게 된 서희수 이사다. 미국 월가에서 수년간 기업 구조조정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전문가를 어렵게 스카우트했다. 도진의 속에는 거침이 없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인사에 술렁거렸지만 도진의 위압적인 태도와 서희수라는 여자가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에 눌려 섣불리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세연, 아니 서희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서희수입니다. 화성그룹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데 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발음은 정확했다. 그녀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인격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테일그룹과의 경쟁 입찰권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천 항만물류센터 개발권은 테일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였고 화성그룹 역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었다. 기존의 전략팀장은 테일그룹이 저가 입찰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우리 역시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희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테일은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10%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면 계약을 통해 관할 공무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단축해준다는 조건을 내걸 것입니다. 그녀의 단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전략팀장이 불쾌한 듯 물었다. 이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테일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기라도 한 겁니까? 서희수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테일그룹의 박민우 이사는 성과를 부풀려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회사의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리고 그 부족한 자금은 하청 업체들에게 단가 후려치기로 메울 겁니다. 제가 분석한 테일의 지난 5년간 입찰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준비해 온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곳에는 박민우가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과 입찰 방식이 적나라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그것은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은밀한 패턴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명분으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도지는 그녀의 브리핑을 들으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남편이었던 자의 습관과 욕망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퇴장하자 회의실에는 도진과 서희수 두 사람만 남았다. 도진은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첫 데뷔치고는 훌륭했어. 우리 임원들 길을 완전히 꺾어놓더군. 도진의 칭찬에도 서희수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테일이 물류센터 입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수를 2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다.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아 그녀와 시선을 맞췄다. 궁금한 게 있어.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지난 5년 동안은 침묵했지? 당신 능력이라면 박민우 같은 놈은 진작에 밟아버리고 혼자 설 수 있었을 텐데. 서희수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시선을 피했다. 미련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서 제가 희생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제 자리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어요. 썩은 뿌리에서는 썩은 열매만 열린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눈 속에 감춰진 상처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배신당한 여자의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한 인간의 처절한 슬픔이었다. 도지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당신이 만드는 결과가 진짜 당신의 인생이 될 테니까. 그 투박한 위로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서희수의 가슴을 울렸다. 한편 같은 시각 테일그룹 박민우의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자유를 만끽하고 느긋하게 귀가한 박민우는 텅 빈 집안의 정적에 의아해했다. 가정부는 휴가 중이었고 아내는 친정에 가 있다고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묘한 위화감이 감돌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옷을 갈아입으려 드레스룸을 열었을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내의 옷가지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는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서재로 달려갔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그가 가장 아끼던 골프 트로피가 넘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 노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서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감히 윤세연 따위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해. 그는 분노에 차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꼼꼼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와 함께 그가 횡령했던 자금 내역의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다. 박민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요구가 아니었다. 협박장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금고가 있는 액자 뒤로 달려갔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만약을 대비해 모아두었던 비자금 장부와 차명 계좌 리스트, 그리고 USB 원본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으악. 박민우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다. 윤세연이 미친년이.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다. 그는 처가에 전화를 걸었지만 장모는 딸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다. 박민우는 전화를 집어 던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전 호텔에서 돌아온 아내의 그 차분했던 미소가 순종이 아니라 작별의 의미였다는 것을.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뒤통수를 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강도진이 약속했던 자금, 지원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민우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의 목숨줄이 아내의 손에 들려 사라져 버렸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민우는 액정이 깨진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주워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인천물류센터 입찰건 말입니다. 정보가 샌 것 같습니다. 화성그룹 쪽에서 우리가 준비한 입찰가보다 정확히 500원 더 높은 가격을 써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도 우리 쪽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우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정보는 아내 윤세연이 밤새워 분석해 주었던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설마 강도진에게 붙은 건가? 박민우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아내가 적의 품에 안겨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굴욕을 넘어선 공포였다. 며칠 후 화성그룹과 테일그룹이 맞붙은 인천물류센터 개발 사업 설명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화성그룹의 발표자로 나선 것은 서희수였다. 그녀가 단상에 오르자 박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세련된 단발머리와 지적인 안경,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저 여자가 정말 며칠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차리던 윤세연이란 말인가. 박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옆에 앉은 테일그룹 회장인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주먹만 꽉 쥐었다. 서희수는 박민우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의 발표 내용은 테일그룹의 제안서가 가진 허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화성그룹의 우위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특히 서희수가 테일그룹의 자금 조달 계획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과거 유사 프로젝트에서의 실패 사례를 언급했을 때 박민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테일 내부에서도 극비로 붙이던 치명적인 실수들이었다. 장례는 술렁거렸고 심사위원들의 펜끝은 바쁘게 움직였다. 발표를 마친 서희수는 단상을 내려오며 박민우가 앉은 테이블 쪽을 스쳐 지나갔다. 박민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윤세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당장 멈추지 않으면 가만 안 둬. 하지만 서희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차가운 미소만을 남긴 채 속삭였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화성그룹 이사 서희수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박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도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설명회가 끝나고 결과는 화성그룹의 압승으로 돌아갔다. 테일그룹은 예상치 못한 패배에 큰 충격에 빠졌고 박민우는 아버지인 회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내 놈이 장담하지 않았느냐. 무조건 따낼 수 있다고.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회장의 고함 소리가 회장실을 울렸다. 박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회장실을 나오며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냈다.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사에게 연락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그녀를 끌고 와야 했다. 그날 밤 도진은 서희수를 자신의 차에 태워 한강변으로 향했다.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조촐한 드라이브였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곁눈질로 서희수를 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박민우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아주 볼만하더군. 도진이 말을 걸자 서희수는 옅게 웃었다. 통쾌하긴 했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랄한 방법을 쓸 겁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 경호를 강화했어. 내일부터는 개인 경호원이 붙을 거야. 불편하더라도 참아. 서희수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강인해 보였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대표님은 왜 저를 돕기로 하셨나요? 단순히 테일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도진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는 시동을 끄고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테일의 약점이 탐나서였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는 몸을 돌려 서희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에게서 나를 봤거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 끝까지 몰려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도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살고 싶다는 간절함. 그게 나를 움직였어. 도진의 말은 서희수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그가 재벌 3세로서 탄탄대로만 걸어왔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역시 수많은 상처를 딛고 그 자리에 섰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희수는 처음으로 도진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인간적인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도진은 조수석의 글러브 박스를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승리 기념 선물이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상자 안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서희수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의 이름 서희수가 각인되어 있었다. 이걸로 새로운 계약들을 따내고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가. 과거의 윤세연은 잊고 도진의 말에 서희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가슴에 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그것은 연정이라기엔 아직 조심스럽고 동료애라기엔 너무나 뜨거운 감정이었다. 그때 도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보안 팀장의 전화였다. 도진은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감시해. 전화를 끄는 도진은 서희수에게 말했다. 박민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뒷골목 놈들을 섭외하고 있다는군. 서희수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전의를 불태웠다. 오라고 하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도진은 피식 웃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골랐어.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박민우가 쳐놓은 더러운 덫을 역이용해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이 서희수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구상되고 있었다. 밤하늘의 달은 차가웠지만 도진과 서희수가 탄 차 안은 두 사람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들은 어둠 속을 뚫고 빛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화성그룹의 전략기획실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사 집무실은 마치 잠수함의 지휘 통제실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희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윤세연은 대형 모니터 세대를 동시에 주시하며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테일그룹의 자금줄을 차단할 정교한 덫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혜성처럼 등장해 테일그룹의 알짜배기 사업들만 골라 격침시키는 그녀를 가리켜 화성그룹의 유령 혹은 미스 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존재였지만 그녀가 손을 대는 프로젝트마다 테일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비틀거렸다. 세연은 모니터 속에서 붉은색 하락 곡선을 그리는 테일건설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반면 테일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박민우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까칠해진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계열사 세 곳의 매각 협상이 동시에 결렬되었고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자금 회수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다. 도대체 정보가 어디서 새는 거야? 우리 내부 회의 내용은 그년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고. 박민우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앞에 서 있는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서서히 질식해가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박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병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지게 만들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의 전 아내 윤세연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박민우는 어두운 골목길에 주차된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험상류는 사내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거칠게 던졌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여자를 찾아와. 죽여도 좋고 병신을 만들어도 좋아. 내 눈앞에 무릎 꿇려 놓기만 해. 사내들의 우두머리는 봉투 안의 수표를 확인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
쥐새끼 한 마리 잡는 건 일도 아닙니다. 화성그룹 본사 주변에 이미 애들을 깔아놨으니 오늘 밤 안으로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박민우는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한편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세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복수가 진행될수록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박민우를 무너뜨리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왔다. 아직 안 갔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도진은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올려놓았다. 세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대표님이야말로 퇴근 안 하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도진은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당신이 걱정돼서 요즘 박민우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개가 짖다 지치면 물려고 드는 법이지. 세연은 유자차의 온기를 손으로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 제 뒤를 밟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면 그것 또한 기회로 만들 거예요. 그녀의 당찬 대답에 도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당신은 전략가이지 전사가 아니야. 위험한 일은 나한테 맡겨.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켜. 도진의 말은 단호했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세연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비바람을 견뎌왔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도진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세연은 못 이기는 척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도진의 차로 향했다. 텅 빈 주차장은 빗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도진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려는 순간 기둥 뒤에서 검은 그림자 서너 명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린 상태였다. 강도진 대표님께는 볼 일 없습니다. 그 여자만 넘기시죠.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쉰 목소리로 위협했다. 세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도진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볼 일이 있다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 내 허락 없이는 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테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주차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세연에게 던져주며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눈짓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난투극으로 번졌다. 놈들은 망설임 없이 도진에게 달려들었다. 도진은 학창시절 유도 선수로 활약했던 경험을 살려 날렵하게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다. 첫 번째 놈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두 번째 놈의 명치를 가격해 쓰러뜨리는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보안팀에 신고하려 했지만 놈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세연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는 찰나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녀에게 달려들던 남자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도진이 몸을 날려 그를 걷어찬 것이다. 하지만 그 틈을 타 뒤에서 접근한 놈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도진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셔츠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대표님. 세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그녀를 제지했다. 오지 마. 그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도 물러서지 않고 놈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상당한 맹수처럼
더욱 살기등등하게 빛났다. 놈들은 예상보다 강한 도진의 저항과 곧 도착할 보안 요원들의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봐, 짭새들이 온다. 튀어. 우두머리의 외침에 놈들은 황급히 승합차에 올라타 도주했다. 주차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고 세연은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왜 그랬어요? 그냥 저를 내주지. 세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 때문에 그가 다쳤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도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세연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심장이나 다름없어. 심장을 내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로맨스 영화의 대사보다 강렬했다. 세연은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의 진심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곧이어 보안팀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실로 가는 내내 세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고 도진 역시 아픈 와중에도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입원실로 옮겨진 도진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찢어진 부위만 봉합했다고 설명했다. 세연은 간이 의자에 앉아 잠든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상처 입고 지친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 같은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세연은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그때 감은 줄 알았던 도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들어 세연의 손등을 덮었다. 당신 같은 여자라니. 당신은 적진 한가운데서 나를 구하러 온 여신이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도진의 농담 섞인 위로에 세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젖은 미소였다. 이번 일로 박민우는 완전히 끝났어요. 감히 당신 몸에 손을 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매장시켜 버릴 겁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단호해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도진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같이 하자. 지옥 끝까지라도 같이 가서 그놈들을 쓸어버리자고. 하지만 지금은 좀 쉬어. 당신도 놀랐을 텐데. 도진은 침대 한쪽을 비워주며 그녀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앉아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화성그룹 강도진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도배가 되었다. 언론은 범인들이 테일그룹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론은 테일그룹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민우는 자신의 무리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도주했던 용역 깡패들은 CCTV 추적 끝에 검거되었다. 그들은 경찰서에서 박민우 이사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제 박민우에게 남은 것은 수갑을 차는 일뿐이었다. 병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세연은 리모컨을 끄고 도진을 돌아보았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가 됐어요. 내일 열리는 테일그룹 주주총회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도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겠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세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끝내야 해요. 그 사람 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그가 버린 아내가 어떻게 그를 파멸시키는지.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 옆에 설 자격을 얻어올게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도진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과 경호팀 전원을 그녀에게 붙여주라고 지시했다. 다녀와. 그리고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와. 도진의 응원을 등에 업고 세연은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테일그룹 본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그녀의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지배할 정복지가 될 것이었다. 세연이 탄 차가 테일그룹 본사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로비를 가로질러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도진이 주었던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 펜으로 테일그룹의 몰락과 박민우의 구속을 서명할 것이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수많은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단상에 있던 박민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윤세연 아니 서희수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하듯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테일그룹의 2대 주주인 화성그룹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회의장을 갈랐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일주일 후 대한민국 재계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화성그룹이 주최하는 국제 비즈니스 교류회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입구부터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글로벌 기업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테일그룹의 몰락을 공식화하고 새로운 패권이 화성그룹으로 넘어왔음을 선포하는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재계의 거물들과 해외 투자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곧 벌어질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기울어가는 테일보다는 떠오르는 태양인 화성과 그 중심에 선 미스테리한 전략가 서희수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향수 냄새와 함께 은밀한 탐욕과 호기심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박민우는 억지로 구겨진 자존심을 다림질하듯 최고급 턱시도를 차려입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테일그룹의 임원들이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어두웠다. 박민우는 짐짓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투자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전 주주총회에서 서희수가 터뜨린 경영진 해임 건의안은 비록 표대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테일그룹의 신뢰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채권단은 맹수처럼 달려들고 있었다. 박민우에게 이 파티는 마지막 기회였다. 어떻게든 해외 큰손들의 마음을 돌려 자금을 수혈받아야만 했다. 그는 초조함에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식은땀을 바지춤에 몰래 닦아내며 와인잔을 들이켰다. 그때 장내를 가득 메우던 웅성거림이 일순간 잦아들더니 모든 시선이 중앙 계단으로 향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곳에는 강도진 대표와 서희수 이사가 나란히 서 있었다. 도진은 아직 완치되지 않은 팔을 검은색 실크 슬링으로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마치 패션의 일부인 것처럼 위험 있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그의 곁에 선 서희수였다. 그녀는 목선이 드러나는 짙은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상은 과거 테일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입었던 무채색의 옷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고혹적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팔에 손을 가볍게 얹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며 개선하는 여왕의 자태와 같았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연회장의 공기는 완전히 화성그룹의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박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손에 든 와인잔을 깨트릴 뻔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심지어 그녀의 곁에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질투했던 강도진이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있었다. 박민우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여 붉게 타올랐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그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렸다. 이사님 참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정말 끝장입니다. 하지만 박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거칠게 뿌리치고 성큼성큼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패배자의 비참한 악기가 묻어났다. 서희수는 군중을 해치고 다가오는 박민우를 발견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도진에게 눈짓을 보냈다. 도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세연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민우가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의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박민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세연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대단하군 윤세연. 아니, 이제는 서희수라고 불러줘야 하나. 남편을 팔아먹고 딴 놈 품에 안기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아주 살판나셨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비열한 비아냥거림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열등감이 깔려 있었다. 주변의 귀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박민우는 이미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세연은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박민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박민우 이사님, 말씀 가려 하시죠. 여기는 당신의 안방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그리고 정정해드리자면 저는 남편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저 썩은 주식을 처분하고 우량주로 갈아탔을 뿐이죠. 투자자로서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그녀의 대답은 박민우가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야. 감정 따위는 사치일 뿐이지를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신의 논리에 자신이 당한 꼴이 된 박민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하지만 박민우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래, 말 잘했다. 비즈니스, 네가 그 잘난 비즈니스 능력으로 화성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오늘 여기서 중대 발표를 할 거야. 테일그룹이 보유한 반도체 특허 기술을 담보로 해외 국부 펀드와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기로 했어.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테일의 뿌리는 뽑지 못해. 그는 주변의 투자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허세를 부렸다. 그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종의 사기극에 가까운 선언이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사람들은 잠시 술렁거렸다. 테일의 반도체 기술력만큼은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박민우는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보았다. 세연은 가소롭다는 듯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 그 특허 기술 말씀이신가요? 그거 이미 3년 전에 담보로 잡혀서 대출받은 건 아닙니까? 스위스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말이죠. 그리고 그 자금은 전부 이사님 개인 도박빚과 비자금 조성에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녀의 폭탄 발언의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그와 그의 아버지만 아는 1급 비밀이었다. 세연은 멈추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박민우가 언급한 국부 펀드와의 이메일 내역이 떴다. 펀드 측에서 투자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이사님, 거짓말은 집에서나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잔혹하고 명확했다. 박민우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주변의 시선이 경멸과 조소로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꾼 보듯하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보안 요원들이 박민우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진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박민우에게 못기를 박았다. 박민우 이사 귀사의 신용 등급이 방금 정크 본드 수준으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나가주시죠. 우리 파티 물 흐리지 말고. 도진의 말은 박민우에게 내려진 추방 명령이었다. 박민우는 세연과 도진을 번갈아 보며 이를 갈았다. 죽여버릴 거야. 내년도 내 놈도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끌려나가는 박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한때 사랑이라 믿고 결혼했던 남자가 저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꼴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만은 아니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다가와 남은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도진의 따뜻한 체온이 차가워진 그녀의 손끝을 데워주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파티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연회장 밖으로 쫓겨난 박민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턱시도는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파티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왔어. 다 내 놈 탓이야. 박민우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을 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검게 탁해져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윤세연 그 여자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야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해결사의 번호를 떠올렸다. 이번에는 겁주는 정도가 아니었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다. 테일그룹 회장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검게 죽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번개가 내리치며 멸망의 전조를 알리는 듯했다. 압수수색이 휩쓸고 지나간 사무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폐허처럼 처참했다. 서류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고가구들은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박민우와 그의 아버지는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눈빛은 이성이 사라진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양주를 들이켜며 아들에게 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네가 말한 그 계획 지금 당장 실행해. 화성놈들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그 여자에 대한 지라시를 뿌려 사람들의 이목을 돌려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박민우는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 섭외한 해커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곧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윤세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재벌가 며느리의 이중 생활이라느니 경쟁사 CEO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업 기밀을 팔아넘겼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동시에 화성그룹의 메인 서버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감행되어 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테일그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이자 자폭 테러와 다름없는 비열한 공격이었다. 박민우는 모니터 속에서
윤세연을 욕하는 댓글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뒤틀린 희열을 느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철저히 부수어 버리겠다는 삐뚤어진 소유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화성그룹 상황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희수의 표정은 예상외로 차분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서버를 복구하고 법무팀은 유포자들을 고소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진흙탕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민우라는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바닥을 감추려 드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보지 마. 쓰레기들이 지저대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당신은 그냥 내 뒤에 있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지만 세연을 향한 시선만은 따뜻했다.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건 기회예요. 그들이 시선을 끄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해요. 세연은 도진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다. 박민우가 지금 인터넷 여론몰이와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이 미끼가 되어 그를 밖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었다. 박민우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니 윤세연이 혼자 있는 틈을 보이면 반드시 직접 해코지를 하려들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펄쩍 뛰며 반대했다. 절대 안 돼. 그놈은 지금 미쳤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느니 차라리 회사가 망하는 게 낫다. 도진의 완강한 태도에 세연은 그의 손을 잡고 간곡히 설득했다.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그는 평생 우리 주변을 맴돌며 괴롭힐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아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걸 믿어요. 결국 도진은 세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치밀한 작전을 수립했다. 세연이 평소 자주 가던 외곽의 추모 공원으로 혼자 운전해 가는 척하면서 박민우를 유인하기로 했다. 물론 그녀의 차량에는 최첨단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고 도진과 경호팀 그리고 사전에 협조를 구한 경찰 병력이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그녀를 뒤따를 예정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 세연은 검은색 세단을 몰고 도심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도로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박민우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마지막 드라이브였다. 박민우는 심어둔 하수인을 통해 세연이 경호원도 없이 혼자 외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착각했다. 인터넷 여론이 시끄러운 틈을 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녀를 납치해 해외로 밀항시키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없애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도 뿌리치고 직접 흉기를 챙겨 차에 올랐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감히 날 배신하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다. 빗길을 질주하는 그의 차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전차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두 글자만이 가득 차 있어 이 모든 상황이 함정일 수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세연의 차가 인적 드문 국도변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오더니 세연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세연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공포가 엄습했다. 앞차에서 내린 것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들과 박민우였다. 빗속에 선 박민우의 모습은 흡사 악귀와 같았다. 그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세연의 차로 다가와 운전석 유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나와, 당장 나오란 말이야. 윤세연. 유리가 금이 가고 파편이 튀었지만 세연은 침착하게 도어락을 확인하고 시간을 끌었다. 도진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했다. 쾅.
쾅.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빗물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민우는 깨진 창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그는 세연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렸다. 빗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세연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박민우를 노려보는 눈빛만은 잃지 않았다. 비참하군, 박민우. 고작 한다는 짓이 폭력이라니. 당신은 끝까지 쓰레기야. 세연의 도발에 박민우는 이성을 잃고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다. 죽어, 그냥 죽어버려. 그가 파이프를 내리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니 도진의 차가 박민우를 향해 돌진하다 급정거했다. 도진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와 박민우에게 몸을 날렸다. 두 남자는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뒹굴었다. 도진은 부상당한 팔이 아직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박민우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박민우는 약물에 취한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미친 듯이 반항했다. 그와 함께 온 깡패들이 도진을 공격하려 하자 매복해 있던 경호원들과 경찰 특공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다. 꼼짝마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투항해. 확성기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깡패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지만 박민우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도진의 복부를 향해 찔러 들어갔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칼날은 그의 옆구리를 깊게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안 돼. 세연의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박민우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그의 안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박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대기하던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놔. 박민우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유치장과 끝없는 법적 심판뿐이었다.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세연은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도진에게 기어가 그를 끌어안았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녀의 손은 도진의 상처를 지혈하느라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도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세연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다친 데는 없어. 당신 무사하면 됐어. 그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세연을 먼저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세연은 오열했다. 왜 그랬어요? 왜 바보같이 몸을 던져서. 그녀의 눈물이 도진의 얼굴 위로 떨어져 빗물과 섞였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도진을 들것에 실었다. 세연은 구급차에 동승하여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기도했다.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자신의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세연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붉은 수술 중 램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과 손에 묻은 피는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씻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때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테일그룹 박민우 이사 살인미수 및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 박 회장 역시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 화면에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타는 박민우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세연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수술실 안에 있는 강도진 한 사람뿐이었다. 복수의 완성은 통쾌함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세연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다. 선생님은 다행히 장기는 비껴나갔고 출혈량은 많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지난 세월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울음이었다. 도진이 마취에서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눈을 뜬 그는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세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도진은 움직일 수 없는 팔 대신 눈빛으로 그녀를 쓰다듬었다. 세연은 인기척을 느끼고 부스스 눈을 떴다. 도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도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쉰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당신 우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눈을 안 뜰 수가 없었어. 세연은 피식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지금 농담이 나와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죽어. 당신 두고 내가 어디를 가. 이제 박민우도 사라졌고 우리 방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나 좀 봐줘. 나 아프단 말이야. 그의 투정의 세연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테일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주요 임원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주식은 거래 정지되었다. 박민우가 퍼뜨렸던 악성 루머는 경찰 수사 결과 조작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화성그룹과 서희수에 대한 동정 여론과 지지가 급상승했다. 세연은 병실에서 도진을 간호하며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테일그룹의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하는 M&A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도진은 사과를 깎아주는 세연을 보며 물었다. 이제 만족해. 복수는 끝난 건가? 세연은 칼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무엇을 짓느냐니까요. 세연은 깎은 사과를 도진의 입에 넣어주며 말을 이었다. 테일이 망가뜨린 하청업체들 우리가 흡수해서 살려낼 거예요. 그리고 박민우가 횡령했던 자금들 환수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도 만들 거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에요. 나쁜 놈들을 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망친 세상을 조금이라도 고쳐놓는 것. 도진은 그런 세연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파트너야.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고.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적에게 바쳐진 아내였던 윤세연은 이제 없다. 오직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쟁취한 화성그룹의 이사 서희수, 그리고 강도진의 연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찬란한 빛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평화와 재건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차가웠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이해 관계자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두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테일그룹의 박 회장과 그의 아들 박민우는 죄수복을 입은 채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는 그들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교사라는 무거운 죄목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박민우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연신 힐끔거리는 눈으로 증인석에 앉아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윤세연 아니, 이제는 화성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자신의 몰락을 주도한 서희수였다. 재판장은 잠시 안경을 고쳐 쓰고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민우는 기업 경영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청부 폭력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탕탕탕. 판사봉이 내려치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이건 음모야. 저 여자가 다 꾸민 짓이라고. 억울해. 내가 누군지 알아.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지만 그는 발버둥치며 추악한 본성을 끝까지 드러냈다. 반면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세연은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15년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렸던 지난 5년의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위로였다. 그녀는 소란을 뒤로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우가 끌려나가며 그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법정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세상 앞에 서는 것이었다. 법원 정문 앞에는 강도진이 차에 기대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걸어 나오는 세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구리에는 아직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건강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다. 그는 다가오는 세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생했어. 이제 정말 다 끝났군. 세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네, 정말 길고 긴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깨어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다. 도진은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를 출발시켰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세연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다. 회색빛 절망이 걷히고 선명한 희망의 빛깔이 더딥혀진 세상이었다. 몇 달 후 화성그룹은 테일그룹의 우량 계열사들을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재출범시켰다. 세연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기업 문화 혁신을 주도했다. 그녀는 박민우 시절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전면 수정했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다. 기업은 오너의 지갑이 아니라 직원들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터전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세연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매일같이 감사 편지와 꽃다발이 배달되었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늦은 오후 세연은 업무를 마치고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확인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강도진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 예약을 해두셨다고 전해달라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세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최근 화성그룹의 회장직을 승계받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세연과의 저녁 시간만큼은 반드시 비워두곤 했다. 세연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회사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퇴근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예전 테일그룹 시절에 억눌리고 침울했던 분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찬 모습이었다. 세연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약속 장소는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다. 도진은 미리 도착해 와인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세연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테일 건설 쪽 구조조정 문제는 잘 해결됐나? 도진의 질문에 세연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네.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았어요. 무리한 감원 대신 순환휴직과 직무교육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도진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당신다워. 나라면 수익성 때문에 칼을 댔을 텐데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쪽을 택하는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의 칭찬은 낯간지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기분이 좋았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일 이야기보다는 소소한 일상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민우와의 전쟁 같은 날들이 지나가고 찾아온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메인 디시가 치워지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레스토랑의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졌다. 그리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희수 아니 윤세연.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야. 도진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백금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처음 당신이 내 방에 들어와서 거래를 제안했던 날을 기억해. 그때 당신은 내 심장을 훔치겠다고 했었지. 그래, 당신은 성공했어. 내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것이었으니까.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인생을 훔치고 싶어. 당신의 남은 생을 나에게 맡겨줄 수 있을까?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세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삶의 굴곡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자신을 건져 올려준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날개를 달아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제 인생의 전부를 가져갔는걸요. 제가 훔친 게 아니라 당신이 제 맘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도진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세연은 홀로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녀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영정 사진 앞에 내려놓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 그동안 많이 걱정했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았고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세연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과거에는 이곳에 올 때마다 신세 한탄을 하며 울기만 했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물려준 지혜와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갈게. 지켜봐줘. 세연은 가벼운 마음으로 납골당을 나섰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게 치러졌다. 재벌가의 결혼식이라는 떠들썩한 수식어 대신
가까운 지인들과 회사 직원들만을 초대한 하우스 웨딩이었다. 식장은 도진과 세연이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병원 근처의 작은 정원이었다. 세연은 순백의 드레스 대신 심플한 실크 원피스를 입었고 도진은 턱시도 대신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었다. 주례는 없었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혼인 서약을 대신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세연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화답했다. 당신이 지칠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행진했다. 그들 위로 흩날리는 꽃잎들은 마치 지난날의 상처를 덮어주는 치유의 눈송이 같았다. 식장 한 구석에는 테일그룹의 옛 직원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세연에게 그 어떤 결혼 선물보다 값진 것이었다. 박민우가 남긴 폐허 위에서 피어난 희망의 싹들이 이제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세연은 도진의 팔짱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예전과는 달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공유할 수 있었다. 도진은 여전히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세연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짓궂은 남편이 되었고, 세연 역시 차가운 전략가의 가면을 벗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화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갔다. 언론에서는 그들을 세계의 커플이자 경영의 환상적인 콤비라고 칭송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화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세연은 도진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도약대였다는 걸요. 그녀의 말에 도진은 그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건 당신에게 날개가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저 바람이 되어 주었을 뿐이고. 세연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이고 힘차게 들려왔다. 한때는 훔치고 싶었던 심장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는 심장이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치열한 삶이겠죠. 우리가 저 불빛들을 지켜줘야 해요. 더 이상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해요. 우리. 세연의 다짐에 도진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래, 약속할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던 여자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여 여왕이 되었고, 차가운 심장을 가진 야수는 그녀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사랑과 구원의 서사시로 완성되었다. 세연은 도진의 품에서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지난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고.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라고.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로 인해 춥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그들의 사랑과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